비 봐라. 와. 비가 와서 좀 외로워 보이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기열입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비행기 못 내리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도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청주에 와 있습니다. 옛것, 즉 과거, 그리고 현재, 젊음이 공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앙공원 안쪽에 있는 성안길 쪽에 와 있고요. 청주의 이쪽 근처에 맛있는 맛집들이 정말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 비를 뚫고 또 얼마나 맛있는 곳들이 저를 기다리는지 찾아가 보시죠. 저 오후 되면 끝이려나? 와. 청주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식당 모르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랜 세월 우리 곁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1대 사장님 부부와 2대 사장님이 함께 문을 여는 맛집. 그 시작은 빵집에서부터였습니다. 62년도 돈 청주에 올 적에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돈 5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야. 길거리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저쪽은 처음에는 저쪽에서 하다가 일로 옮겼지. 그 당시 빵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빵을 이렇게 만들었지. 크게 식빵 같이. 바게트 같은 거. 그렇지.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은 빵을 찾아. 그렇겠네요. 예. 빵 찾으면 뭐라 그러세요? 빵 달라 그러면. 빵을 나란다 그러지. 청주를 대표하는 빵집으로 자리 잡았던 맛집.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장남 조원상 대표가 나선 건데요. 그렇게 어느덧 2대 대표로 주방을 지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 얼음물로 한 번씩. 겨울에는 더운 물. 온도까지 원래 재야 되는데 올해 경험상 이제 온도는 안 돼도 되고. 면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직접 뽑으신 거예요? 면 뽑은지는 한 25년 정도 됐어요. 예, 아버님이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조금 개선을 했죠. 여러 번 면을 갖다가 겹쳐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줘가지고 뽑아내는 형식. 전에는 칼국수처럼 말아가지고 써는 형식. 지금은 압축하고. 정말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제면 기술.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맛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 못지않은 베테랑이 되었는데요. 이게 기계가 한 50년, 60년 된, 50년 된 기계예요. 저희가 옛날 빵집이었잖아요. 네. 근데 통신사가 이제 나오면서 30%에서 40% 할인해 줬어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동네 빵집이 다 이제 아웃됐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게 당이고, 근데 요새 같으면 반대로 동네 빵집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 시절에 빵에서 돈가스로 바꾸고, 모밀 우동은 전통을 유지했고, 그런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60년 넘게 청주의 터줏대감 맛집으로 자리매김해오다 보니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맛집에 사연이 없는 건 없다지만 이만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연이 또 있을까요? 충주에서 결혼해가지고 일로 와서 장사했지. 만나는 동기는 그거예요. 술 안 먹는 신랑. 술 안 먹는 그래서 날 택한 거야. 택한데 우리 이모가 날 좋게 봐가지고 중신했지. 그럼 지금도 약주는 안 하세요? 지금 약축 잘하지. 맛집은 평소에 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붐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만큼
손님들의 단골 연차도 남다른데요. 그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50년 단골이요. 여기에서 하는 음식을 이제 처음부터 초창기 빵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먹어봤잖아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이런 맛의 깊이가 이제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여기 사람을 오게 하지 않나. 물을 집에서 갈아 넣어도 이 맛이 안 나요. 이상해. 뭐 특별한 뭐가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맛있어요. 우동 국물도 맛있고요. 시원하니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렇고 나는 새우 정식 같은 가스 같으면 좀 아삭아삭해요. 맛이 이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거 입덧 할 때 다른 음식 못 먹으니까 근데 이거 먹고 입덧 가라앉아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 모밀을. 그래요?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속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먹고. 근데 또 특이하게 여기에 또 떡볶이가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항상 이용하던 떡볶이집이라서 맛이 항상 깔끔하고 매콤하면서 짜거나 이런 게 없어갖고요. 그냥 떡볶이의 그 본연의 맛이 잘 나오는 것 같아갖고 이런 다른 음식에도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그래갖고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들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는 60년 넘는 세월 올곧게 정성을 다한 부자의 마음이 닿았기 때문 아닐까요? 소비자 인식이 이상하게 메밀은 차게 먹는 음식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메밀은 원래 가을 겨울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밀면 자체는 가을 겨울이 굉장히 더 맛있어요. 이거는 이미 묵은 메밀이거든요. 기계를 쓸 법도 한데요. 오직 자가제면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네, 단순해 보이지만 카메라에 비치는 저희 모습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메밀국수 주문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아침 일찍부터 200인분 면을 뽑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만큼 맛 역시 훌륭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진짜로 줄 서서 점심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많이 줄었다고 사장님께서 울먹울먹이시면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모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막국수랑 더불어서 메밀과 관련된 면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돈가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 또 아이들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좋아하는 거고 우동 정말 추억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메밀 소바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루 판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본 쪽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사실 메밀 소바라는 말은 좀 중국어라고 하네요. 소바 자체가 일본어로 메밀을 뜻합니다. 일본에서 워낙 이제 메밀을 가지고 국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바 자체가 그냥 그 메밀을 뜻하기도 하지만 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메밀 국수 혹은 소바, 키리 이렇게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와 이거 국물 엄청나네요. 1대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2대째 아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육수에 대한 자부심이 좀 남다르는데 와 그냥 뭐 제 육수가 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요. 너무 달라요. 비린 맛은 일단 하나도 없는데 이 깊은 맛이 엄청나네요. 한약재를 안 섞었는데 한약재 같은 맛도 나고 직접 우려내는 육수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맛의 비결은 바로 다시마로 우려낸 간장 원액. 이것이 바로 깊은 풍미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게시가 돼가지고 냉장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육수 끓일 때 제가 이걸 첨가를 해가지고 끓이거든요.
뭐 단순 작업이고 아버지가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91세 노인이. 거기에 멸치 그리고 다시마를 넣고 함께 끓여내면 60년 전통의 육수가 짜잔 하고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요리하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개발한 것이 소스를 만들 적에 저 발효를 시킨 시기가 간장하고 그 맛이 딴 데하고 틀려. 어떻게 보면 비법이네요. 예, 비법이지. 지금 딴 데는 전부 사다 쓰는데 우리 안 그렇고 지금도 직접 또 하신다고요? 지금도 발효 시키고 있지. 간장은 내가. 그 왜 아드님한테 물려주시지 왜? 아니 그래도 해 그대로 줘야지. 아, 다 물려줬어. 이제 일 못해. 나 90인데 지금 이제. 고되고 어쩌면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사서 쓰는 재료 하나 없이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부자의 철칙이자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음식이라는 게 시간과 정성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도 꼭 들어가야 되지. 아, 당연하죠. 땀이 제일 중요해요. 소비자가 대본에 알아요. 모든 고객들이 제가 땀 흘리지도 않은 걸 알아요. 빈틈 하나 없이 정성과 땀방으로 꽉꽉 채운 맛.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냥 팥불 중요해요. 시원한 맛 내기. 집에서도 팥불을 써도 네, 그럼 육수 끓이지. 팥불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팥불이하고 멸치하고 다시마 쓰시면 돼요. 버리는데. 그러니까 버리실 필요 없어요. 그 한의학 쪽으로도 팥뿌리가 무슨 뭐 한의학제 중에 하나죠. 있어요. 네. 그거 모르세요 감독님? 몰라서 다 버렸어요. 수육할 때 그 양파 껍질째로 넣어야지 비린내 싹 잡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까놓아야지.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 저기 유명한 그 아저씨 프로 한번 보세요. 우리 방송도 유명한데. 나가서 저기 가운데 피시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뜨거운 물에 삶아낸 메밀면은 쫄깃하고 차진 맛을 위해 냉수 마찰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줍니다. 그래야 메밀면 정석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면도 직접 뽑는 거 아시죠? 이거 면 뽑아낼 때 그 물어봤더니 메밀의 함량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는. 근데 지금 여기다가 그 비싼 순메밀까지 섞어서 50대 50개로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쫄깃쫄깃하고 찰긴 맛은 없는데 메밀은 원래 글루텐이 없어갖고 그 100% 메밀면으로 하면은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근데 그 비율을 정말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말 없어지는데 이거 큰일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 야 진짜 국수가 엄청나네 진짜. 돈가스. 아, 이거 몸을 다 먹었네. 한 판 더 시켜 먹을까? 맛있어요. 이 돈가스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돈가스가 원래는 일본 음식이 아닙니다.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돈은 한문으로 이제 일본어로도 그러하고 돼지고기를 뜻하고요. 가스는 영국의 커틀렛. 예. 그거를 일본식 발음을 하면 카츠레츠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레츠는 빼버리고 카츠라고 해서 돼지 커틀렛. 네, 포크 커틀렛이죠. 그게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돈가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영국의 커틀렛도 사실은 그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슈니첼이라고 하는
고기를 얇게 펴서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겨낸 요리.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돈가스의 제일 조상은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밀라네사라고 하는 굉장히 비슷한 이런 고기 튀김이 있습니다. 거기도 얇게 점여서 튀김옷을 만들어서 입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실 돈가스라든가 우리나라 경양식 돈가스가 그리울 때 그 밀라네사를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아무튼 뭐가 됐든 일단은 맛있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돈가스는 이대 대표 조원상 씨가 젊은 세대 손님을 유입하기 위해 선택한 신메뉴였습니다. 역시 엄선한 한돈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함께해온 직원들이 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래됐어요. 얼마나? 여기 10년 됐어요. 네. 사장님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아유, 우리 사장님 엄청 좋으시죠. 그래도 막 어떤 맛을 내는 데는 되게 고집이 있으실 것 같던데. 그럼요. 아주 재료 쓰는 거 이거 재료 쓰는 거 아주 우리 사장님. 좋은 것만 쓰시잖아. 좋은 것만 쓰시잖아. 아니 우리가 오래 있었으니까 알지. 그거. 아니 뭐 사장님이 뭐 저거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거 다 하고 하니까 사장님도 우리 저 멸치나 다시마 오는 거 다 보잖아요. 다 좋은 것만 쓰시고. 이 정도면 믿고 먹는 맛집으로 인정해야겠지요? 음식에 진심인 사장님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동도 직접 재면하시는데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이 집 우동 특이하네요. 그 일본식 우동하고는 좀 다르게 면이 생각보다 많이 굵지는 않습니다. 네,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재면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한국식 국수집 그 우동집 가보면은 우동면이 이렇게 칼국수 정도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 우동을 좋아하거든요. 그 우동면은 하루 숙성.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찰기죠, 식감. 하루 뺀 면보다는 숙성을 시키면서 하루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냉장 숙성을 시키면서 식감을 좀 더 쫄깃하게 하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식 우동은 약간 그 육수 자체가 해산물 쪽에 좀 가깝다고 저는 표현이 들거든요. 그 위에 가스오부시를 올려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우리나라 좀 진한 칼국수, 진한 칼국수, 그거를 먹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비교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먹어봐야지 다 아는데 시원하다고 표현하죠. 엄청 맛있네요. 되게 60년 정도 된 오래된 식당이잖아요. 그 명맥을 그 메뉴랑 같이 그대로 이어오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맛집은 60년 넘게 한결같은 맛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손님들의 추억을 지켜왔는데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고집스러움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닐까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제가 여기 큰 누님께서 근처에 엄청 또 유명한 떡볶이집을 하신대요. 다행히 맛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다 팔린 거 아니에요? 다 팔렸어요? 아니 있어요. 했는데. 그래요? 아까 전에 고기 네네. 고생 아니셨어요? 큰 누님이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다 팔린 거 아니죠, 진짜? 아니요. 제가 한 그릇 해드리면 돼요. 그래요? 네, 해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이제 엄마가 고추 다리기를 항상 이렇게 가을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떡볶이에 넣는 재료예요. 이거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엄청 맵지 않아요? 아, 매워요. 청양초하고 소고기 싹 갈아서 넣기 때문에 엄청 맵죠.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일상에 정말 매운맛 없이 순한 맛이었던 저에게는요, 꽤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친정표 매콤 살벌 고추 다진 양념으로 추억의 매운맛을 선보이고 있는 분식집. 이미 소문난 청주의 명물이라죠. 쌀떡하고 틀린 밀떡은 양념이 금방 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금방 하시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푹 양념 밴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소량씩만 해갖고 그때그때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손님들이 밀키트를 또 더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갖고 밀키트도 하세요? 네, 밀키트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맛에다가 요즘 취향을 조금씩 더하면서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 이 땡초 청양고추라고 하죠? 직접 만든 소스를 정말 이만큼 퍼서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맵지 않고 칼칼하게 맛있다고 하니까 매운 걸 사실 잘 못 먹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오뎅도 엄청, 이거 싸먹어야겠다. 오뎅 떡볶이 쌈. 생각보다 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뎅 떡볶이 쌈. 일단 맛있는 걸 떠나서 생각보다 맵네요. 사장님, 칼칼하네요. 근데 좀 매워요. 칼칼하다면서요. 이게 비가 아닌데요, 제가. 그쵸, 한국 사람은 이 정도는 먹어야죠. 제가 왜 좀 놀랐냐면은 그 닭볶음탕 혹은 맛있게 졸여진 매운탕? 약간 그런 맛 나는데요? 떡볶이 같지 않고 되게 오랜 시간 졸여낸 그런 탕 요리 생각나요. 오뎅 때문인가? 약간 해산물 볶음 맛 나는데? 자, 이거 육수는 뭘로 씁니까? 신상에서 멸치 육수 갖고 와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되게 깊은 해산물 맛 나네요. 네, 해산물 말도 났고 아마 소고기 향도 네, 맞아요. 그것도 나고요. 오, 우리가 조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되게 독특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떡볶이의 시초는 원래는 이제 쌀떡볶이였죠. 예, 신당동 쪽에 있는 떡볶이였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궁중에서도 맵지 않게 궁중 떡볶이를 먹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또 맛있는 그런 간식이자 또 식재료,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칼칼한 떡볶이 어울립니다. 한 개만 줘. 네, 비슷한 맛. 맛있다. 그죠? 근데 좀 매워. 그래서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안 그래요? 네가 제일 젊잖아. 그거 안에 들어. 매운 거 잘 먹어요? 숟가락 국물 먹게. 안 매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맛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참 맛있는 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매운 거. 맵지도 않고. 근데 나도 안 매워.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와, 안 매워. 와.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죽는다. 이제 어떤 분은 밥에 제가 김밥을 드셨을 때 혼자 밥만
아우, 방송인이세요. 무슨 뭐 입에 들어가자마자 아,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맵냐 안 맵냐. 아, 나 이 배신감이 어떡해. 안 맵다 그랬잖아. 찌개 맛이 난다고. 찌개만. 그래도 맵다 그런 사람들 있죠. 맵다는 있죠. 그죠? 그렇게 많이 못 드시네 매운 거를. 내 편 하나도 없어요 여기. 됐어요. 그만해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가볼게요 이제. 비행기표. 제 냉장고에 복숭아 주스 왜 파는지 알았어 내가. 그거 파는 집들 다 매운 거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매운 거. 그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숭아 음료. 저 이거 배웠어요 제가. 이런 거 말하. 매운 입을 달래가면서라도 먹고 싶은 칼칼한 떡볶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떡볶이 같은 음식은 사실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추억을 좀 떠올려주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도시라서 와 뭐 도시 별거 있겠어? 큰 도시다 보니까 하는 청주에 와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거 혹시나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젊음과 그 다음에 과거 이 두 개가 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도시. 사실 그거를 맛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청주의 모든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 음식에도 쭉 연결이 돼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의 내 편은 여기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이거 진짜 분식 같지 않고요. 되게 맛있는 요리 같아요. 찌개 약간 쪼라든 찌개 아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공장에서 사다가 육수 만들고 면 갖다 쓰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수제.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원래는 요 쭈유 소스 여기다가 이제 살짝 찍어 먹습니다. 엄청 맛있네요. 포근하네요.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북을 사랑하는 여행지기 이주혁입니다. 매번 충북의 아름다운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충북의 중심 청주를 찾았습니다. 제가 청주에 온 게 벌써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꿀잼 도시라고 불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재미가 숨어 있을지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같이 가시죠. 출발! 고즈넉함이 인상적인 어느 한옥문을 들어서면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멋이 발걸음을 성큼성큼 이끕니다. 집이 참 넓죠. 이곳에 사셨던 주인의 모습과도 그 풍채와도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만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그린 운보 김기창 화백이 실제로 사셨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보의 집. 이 당신의 화풍에 나와 있듯 이 우리 것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통 가옥 양식 그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그 우양 박내연 화백, 이 아내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짓는 사이에 아내분이 먼저 작고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사시게 된 건데 그래서인지 정원도 잘 갖추어져 있고 넓게 멋지게 지어진 집인데도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방문자인 저로서는 멋진 전통 가옥 양식 그대로 지어진 이 집이 멋지게는 느껴지네요. 우리나라 100대 정원에 선정된 운보의 집은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 자연을 벗삼아 작품 활동에 전념하던 곳인데요. 여전히 그의 따스한 체온이 곳곳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크시군요. 자, 또 미술관. 청각장애를 딛고 이겨낸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은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미술계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운보미술관에 발을 디디면 눈길을 빼앗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조국통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원래도 김기창 화백이 유명했지만 이 작품, 청록산수라고 하는 당신만의 작품 세계를 정립함으로 인해서 더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봤을 때 처음에 뭔가 위압감이 느껴진달까요? 이 굵은 붓질 그 선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고요. 짙은 색감에서 오는 위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작품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돌연 이 화풍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1976년 우양 박내연 선생 아내분이시죠. 작고하시면서 이 청록산수가 바보산수라는 화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수라는 것이 원래 자연만 등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나 혹은 사람의 모습을 한 동물의 모습이 더해지는 건데요. 그러면서 바보산수라는 그리고 바보운보라는 또 별칭, 별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힘찬 분놀림의 인물화, 풍속화부터 추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역량을 보여준 화가였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청각장애를 딛고 작품 세계를 펼친 예술가잖아요. 처음에 스승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나서 바로 대회에 입선할 정도로 예술계 거목으로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알리우고 있는 예술가신데요. 그럼에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구어라든지 필담을 나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녹여낸 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태양을 먹은 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태양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녹여낸 게 아니라 지금 붓선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제 눈에는 절제되어 보여요. 그 마음을 나타내긴 해야 되겠는데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그게 온전히 전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인물, 우양 박내연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뭔가 독특한 화풍이 느껴지죠. 이분도 이 운보 선생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시도하며 변화했던 화백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작품이 더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던 점이 네 자녀의 어머니이자
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의 아내이자 또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정말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당대 시대적 상황에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가의 삶을 끊임없이 펼쳤던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면들이 작품들에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을 형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거나 찾아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예술혼이 내려앉은 운보의 집. 괜스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로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80살을 바라보는 그 노후에도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운보의 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청소하시는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대걸레를 예술 작품 활동의 한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후에는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아무 꿈이 없는 수묵화로 미술 인생의 마지막 한 장을 장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무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소리 없이 마음을 울리는 운보의 집엔 여전히 거장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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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 들리는 총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청주 종합 사격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인들은 클레이 사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뭐 선수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선수분들 밑에 사격장에서 권총 사격, 공기총 사격은 밑에 선수만 가능하시고요. 일반인들은 만 14세 이상 일반인들은 클레이 사격만 가능하십니다. 클레이 사격은 날아가는 표적을 맞추는 레포츠로 집중력과 민첩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가지 않나요? 저도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탄을 수령해 클레이 사격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클레이 사용하러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앉아서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총기를 다루는 레포츠다 보니 안전수칙은 꼼꼼히 숙지해야겠죠? 안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뭐 자격증을 갖추고 하시는 거예요? 2급 경기 지도자 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수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선수는 저쪽 A 비사대에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일반인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남녀 누구나 와서 네. 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전문가의 포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네, 전 국가대표였었습니다. 와! 제가 선생님 진짜 잘 만났네요. 네. 어느 종목의 국가대표셨어요? 클레이 사격에는 트랩, 더블 트랩, 스키트라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트랩이라는 종목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서도 트랩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트랩이 뭔가요? 트랩이라는 종목은 전방, 좌측, 우측으로 랜덤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맞춰서 쏘는 겁니다. 네. 사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릴 때 접하기가 어려운 스포츠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선수의 길로 좀 들어서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사격부가 있어서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사격부가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레저 스포츠 하러 왔다가 뭐 선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취미라 하실 때에는 네. 선수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총기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여쭤본 게 볼링도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네. 프로로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격도 또 동일합니다. 클레이 사격, 초보자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전문가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탄은 2발을 넣어드릴 겁니다. 한 피족탄 한 발씩이고요. 세게 닫고 어깨 견착하시고 꽉 잡고 볼 대보세요. 최대한 앞으로 준비됐으면 크게 아라고 해주세요. 네. 조금만 더 따라 올라가 보세요. 한 번 더. 그렇죠. 와, 맞췄어요. 꺾어보세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충격이라서 말을 잃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셨겠지만 제가 다음부터는 잡아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표적에 집중하고 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반복 수다를 하다 보면 네. 가벼워질 겁니다, 총이. 지금 처음이시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조금 자주 오시면 가벼워질 겁니다. 얘랑 몸싸움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먹다짐하는 느낌이에요. 저의 실력인지 선생님의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쏘는 것마다 백발백중. 어느새 묵직한 손맛이 짜릿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향까지 잡아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들어주기만 한 겁니다. 신기하네. 선생님이 잡으면 맞추고 네. 제가 혼자 하니까 안 맞고. 네, 맞습니다. 맞다고요. 탕탕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주 종합사격장. 더위 타파해도 그만이라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또는 연인들 오시면 표적 깨진 거에 대한 그 쾌감이라고 할까요?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릴 겁니다. 팡팡 쏘시면서 스트레스도 팡팡 날리시고요. 맞추는 쾌감도 느껴보세요. 청주 종합사격장으로 놀러 오세요. 아니 날도 후텁지근한데 음수대 있는데요. 목 좀 축이고 갈까요? 오, 물은 시원한데요? 딱이다.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초수를 지금 체험하셨네요. 맛이 어때요? 이게 초수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초수 맛이요. 탄산수긴 한데 김이 약간 빠져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초수의 성분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과 칼슘, 탄산, 나듐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물로 목욕을 하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1444년에 발견된 초수인데 세종실록 지리시나 조선시대 때의 시리서인 신정동구 여지 성남에 보면은 고려 때부터 여기가 초자은소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는 그 산초나무 톡 쏘는 그런 초자거든요. 그러니까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이다. 그러면 청량감이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마시기도 좋지만은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피부병, 눈병 이런데 특히 효염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여기에 오셔서 치유를 하시고 정사도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 약수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옆에 보니까 한옥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예, 저것이 세종대왕께서 1444년에 여기 오셔서 121일여 동안 머무르시면서 사용했던 행궁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행궁이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뭐 경복궁이나 이런 궁이랑 같은 건가요? 임금님께서 머무른다는 그런 장소의 의미는 같은데요. 행자는 움직일 행자, 궁자는 궁궐 궁자. 그래서 임금님께서 궁이 아닌, 궁궐이 아닌 외부에 온천을 가신다든가 또 숲, 사냥을 가시면 숲속에서 기거를 하시게 되죠. 그럴 경우에 임시 머무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궁 밖을 나서 행궁을 짓고 머무는 건 기록에 남길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의 초정행궁 121일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때 당시 어가 행렬입니다. 네, 세종께서 초정의 행궁에 오실 때 행렬이 있고요. 머무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나 하는 그런 기록물이 게시되어 있죠. 근데 1차 때는 이제 피부병이라든지 병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면 2차 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2차 때도 아직 그 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가 심해서 가지고 그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으셔서 2차 때도 가을에도 또 이제 그 치유하시고 그때는 이제 세제 제도, 세금 제도, 그다음에 토지 공법인 그 공법을
백성들은 좀 덜 내려고 하고 지금이나 예나 관리들은 더 많이 거두시려고 해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네. 그 다툼을 없애고 형평성, 공평하게 한 제도가 세금 제도가 뭔가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토지공법인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여기서 완성하셔서 여기 이웃마을 그 당시는 청안현이죠. 지금은 청안면에서 시범 운영을 하시다가 그 후 200년 동안 토지공법이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은 600년 전에 이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조세 법률 제도를 시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기 초정행국에서 한글 관련 작업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세종실록의 어떤 기록에 봐도 한글 창제를 어떻게 하셨다는 기록은 없다고 해요. 단 한 줄만 딱 있다고 하거든요. 세종께서 봄에 초정을 간다고 했을 때 학자들이 뭐 그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초정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 한 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종께서는 한글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무리 작업을 해서 반토를 하시고 국민들에게 쓰게 하시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까 치유도 하실 겸 한글을 봄에 가서 여기서 정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곳입니다.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그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와중에도 발명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시대에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장 눈여겨보이는 게 초국이에요.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 그때는 농경 문화였잖아요. 농사가 잘 되어야만이 백성이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국이는 인류에서 세종대에 처음 발견하지 않았나. 이탈리아의 카소텔리오가 200년이 후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초국이는 정말 세종께서 세종시대 때 장영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재들과 함께 만드는 최고의 과학기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칭송을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이렇게 발명이라든지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네, 그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애민사상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평화롭게 화평한 시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었고요. 세종대왕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과학에, 음악에, 또 한글에 그 조예가 깊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루신 임금님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뭐 한 가지를 이루는데도 진짜 많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술에도 또 과학에도 뭐 인문학에도 굉장히 관심이라든지 또 수준도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친인 태종께서 아들이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신하들에게 세자 방에 있는 책을 다 치워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평풍대에 한 권이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수백 번을 읽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세종대왕 그리고 초정행궁의 이야기는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보다 생동감 넘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치세의 그 철학을 칼과 총 대신에 문화로 글과 한글을 만드시고 또 과학기구를 만드시고 음악을 만들으시면서 그렇게 문화로 경영을 하신 리더십을 발휘하신 거죠. 그래서 택배현성대를 이루신 것도 성군이라는 말씀도 들으시고 또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친전에 미디어 아트가 있나 했더니 아무래도 예술의 조예가 깊다 보니까 문화왕. 그렇죠. 야, 이 넓다고 하는 행궁도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다 돌았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좀 허기가 지지 않나요? 제가 여기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종인가? 어딨지? 진짜였네. 수락가.
맛있는 향기에 이끌려서 왔더니 수락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수락관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음식을 만드는 곳, 장금이가 일했던 곳? 아, 네. 그렇죠. 수락관은 임금님의 그 식사를 만드는 곳이 수락관이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세종 임금님이 머물렀던 초정 행궁이니까 그 배경을 살려서 이렇게 수락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 달그락달그락 소리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나요? 아, 네. 여기 오시면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님께서 드셨던 점심, 골동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골동반이 뭐예요? 골동품 같죠? 네. 골동품은 아니고요. 골동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여러 가지가 합쳐진 밥이고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그냥 비빔밥이에요. 아, 근데 예전에는 골동반이라고. 네, 임금님이 드시는 거는 골동반이라고 불렀어요. 용안 부르듯이. 네, 그렇죠. 네. 저도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들어가실까요? 네. 초정행궁을 찾은 숙박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궁중 음식 체험. 저도 이 순간만큼은 왕이 되어봤습니다. 오시느냐고 더우셨을 테니까 우선 초정 약수로 만든 동치미를 드셔보실까요? 시원하게? 동치미를 먼저 한 번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를 돕기 위해서. 동치미가. 예, 그리고 또 새콤한 맛이 나니까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네. 네. 또 여기 골동반 식당 안에서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거는 이렇게 또 초정수로 담은 백김치. 또 이거는 후식으로 드시는 건데 임금님께서 드셨던 여름철 한방 음료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더위가 심하니까 갈증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갈증을 먹게 해주기도 하고 또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들어서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한방 음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실 때 지금 노란색 지단을 가운데 놨는데요. 예, 노란색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땅을 뜻하고요. 그래서 노란색을 가운데다 놓고 우리 오방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빔밥에는 5가지 색깔도 다 들어있고요. 또 대표되는 거 잎을 먹는 나물, 취나물, 열매를 먹는 나물, 오이나물, 그리고 뿌리를 먹는 무와 도라지, 그리고 줄기를 먹는 나물, 고사리, 그리고 그 곡류로 쓴 청포묵, 이건 녹두를 이용해서 만든 묵인데요. 이 그 녹두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변하면 바로 이게 변합니다. 쉽게 잘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청포묵이 변했다, 그러면 다른 나물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금님의 그 비빔밥에는 반드시 청포묵과 부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달걀. 그래서 단백질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늘 약고추장으로 비벼 드실. 약고추장. 네. 이것도 초정 약수가 들어간 거예요? 약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담은 고추장을 꿀을 넣어서 볶은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꿀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약밥이라든가 약과라든가 약고추장. 그러니까 옛날에 꿀은 약이었었거든요. 약고추장, 약이 되는 고추장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네, 얼른 드셔보세요. 상공마마. 임금님 소라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단출한 거 아닌가요? 아, 마마.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 것이 점심이옵니다. 그래서 한 그릇에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차립니다. 직무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한 그릇에 드시는데요. 이때 국수라든가 만둣국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떡국이라든가 그래서 한 그릇에 얼른 드시고 직무를 보십니다. 12첩반상은 아침과 저녁에 2번만 드십니다. 아침 저녁에 12첩반상을 드시는 분이라면 점심때 이 한 그릇 가지고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하루 종일 임금님께서 밥만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직물은 언제 보십니까? 또 많이 너무 먹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뚱뚱해지겠죠? 뚱뚱해지겠죠?
비빔밥은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고 보기 아름다우며 먹기도 간단해 웰빙 음식으로 손색 없는데요. 맛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서 작가님도 늘 혼자 드시잖아요. 여러분 한 입 드세요. 아.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알차다, 그쵸? 예술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스릴 가득한 레저 스포츠까지 청주가 왜 꿀잼 도시인지 인정. 여러분도 느끼러 청주로 오시죠. 이렇게 해서 충북의 11개 시구들 빠짐없이 만나왔는데요. 매번 또 와야지, 다시 와야지 했는데 정말로 다시 갑니다. 다 같이 돌자 충북 두 바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충북에서 봐요. 안녕. 또 봐요.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사랑